정부가 잠시 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과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 공직자들이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음 달 상원 표결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LG전자가 악취와 또 먼기낌 현상으로 문제가 된 의료 건조기 145만 대를 모두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품 결함 문제는 아니라면서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로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장 기자, 탄핵 소추안 내용 이번에 두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권력 남용 혐의에 이어 의회 방해 탄핵 혐의도 가결됐습니다. 미 역사상 1868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타격을 입히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군사 지원을 대가로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두 가지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오를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음 절차가 또 있습니까? 네, 탄핵 심판의 전권을 가진 상원에서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라도 3분의 2 이상 유죄를 선고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탄핵, 파면되는데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탄핵 심판에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최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매각을 주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김정현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청와대에 주문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총대를 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은 6개월 이내에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그랬죠.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이 청와대의 권고에 정부 부처도 호응하는 것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공직자도 다주택자라면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택자인 자신도 집 한 채를 처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홍 부총리는 현재 6억 1,300만 원 상당의 의왕시 소재 아파트와 8천만 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도 동참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홍 부총리 외에는요, 현재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 누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파악되는 이 장차관급 공직자 다주택자는 총 23명인데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관악구와 은평구에 각각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고, 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두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다주택 여부를 공직자 임용 평가 잣대로 활용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홍 부총리의 권고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세제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우리나라의 종부세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현재 0.16%인 종부세율을 지금의 3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또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박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이 더 강력한 방안을 좀 요구했습니다. 더 강력한. 네, 그렇습니다.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이 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는 걱정도 든다면서 이 부동산 투기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단독주택들의 공시 가격을 정할 때에는 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부 주택만 뽑아서 가격을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근처 주택들의 가격을 정하게 돼 있죠. 이런 대표 주택들을 표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내년 공시 가격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많은 동작 등의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4.5%, 서울은 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인상 수준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작구가 10.6%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한강변의 마용성 상승률도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오히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됐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좀 더 많이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별로는 시세 12억 원에서 15억 원대의 주택이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마용성의 이들 가격대에 단독주택이 몰려있다 보니 이 지역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69억 원이었던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270억 원으로 60%나 올랐다가 내년엔 277억 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4.2% 상승해 올해 3.9%보다 오름폭이 커진 반면 대구와 부산의 상승률은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말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은 삼성그룹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삼성과의 롤모델로 알려진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삼성그룹은 무노조 경영 원칙을 사실상 폐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 만날지를 두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 겁니까? 네, 이 부회장은 어제 오후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과 회동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서는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했고 이 부회장은 행사장 밖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마르쿠스 회장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발렌베리 회장은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를 두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2년에도 방한한 발렌베리 회장 일행과 만찬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은 1856년 스톡홀름엔 스킬다 은행을 창업해 160여 년 동안 5대째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R에 에릭슨과 일렉트로룩스 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는 동시에 어제 대대적인 노사문화 변화도 선언을 했죠. 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어제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사 문제로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삼성은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면서 노조 와해 같은 사회적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통해 삼성이 80년 넘게 이어져 온 무노조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삼성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 다 이유가 있죠. 네, 삼성그룹은 그동안 노조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임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이른바 무노조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생을 새로운 삼성의 핵심 가치로 강조한 이재용 부회장이 또 한 번 쇄신의 칼을 빼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삼성그룹에는 삼성 SDI와 삼성생명 등 10여 개의 계열사의 노조가 설립돼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은 인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이 오늘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합니다. 부진했던 유통사업의 실적을 만회하고 또 호텔롯데 상장을 안정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쇄신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먼저 그룹의 컨트롤타워 롯데지주의 대표는 누가 맡게 될까요? 네, 현재 호텔 서비스 사업 부문장을 맡고 있는 송용덕 부회장이 롯데그룹 컨트롤타워인 롯데지주 공동대표에 새롭게 내정됐습니다. 롯데지주는 현재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황갑규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송 부회장이 합류해 투톱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1979년 롯데호텔에 입사한 송 부회장은 이후 뉴욕 사무소장, 부산 롯데호텔 대표를 거쳐 2012년 호텔롯데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룹이 경영권 분쟁과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룹 쇄신안을 마련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네, 이거는 주요 사업 부문들의 수장도 교체될 것 같다고요? 네, 송 부회장의 이동으로 자리가 비는 호텔 서비스 비유장에는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실장은 재무통으로 호텔롯데 상장 작업을 진두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진을 면치 못했던 유통비유 역시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가 유력합니다. 특히 유통계열사 14곳 중 절반인 7곳의 대표가 교체될 예정입니다. 다만 식품부가 화학비유장은 지난해 교체돼 올해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은 오늘과 내일 이사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해 계열사 임원 6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네, 인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확정한 신한금융지주가 오늘 계열사 CEO들의 인사도 단행을 합니다. 조용병 2기를 함께할 사장단 인사라는 점에서 금융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손소구 기자. 네, 손소구입니다. 네, 신한금융지주가 가장 빨리 인사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장단 인사가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늘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자경위를 개최하고 자회사 CEO들을 비롯한 임원 인사를 단행합니다. 인사 대상은 올해 말과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유동욱 신한 DS 사장,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 등입니다.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치러지는 인사라는 점에서 조용병 2기를 함께할 그룹 사장단의 면모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사는 역시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의 3년임 여부인데요. 임 사장은 3년째 신한카드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는 나무랄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신한카드는 누적 당기순이익 4,111억 원을 올리며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사장이 1960년생으로 내년에 만 60세가 된다는 점이 3년임의 걸림돌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역대 신한카드 사장들이 장수해왔다는 점에서 3년임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금융사들의 인사 소식은 어떻습니까? 네, 당장 인사가 임박한 곳은 기업은행인데요. 오는 27일 김도진 행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경제관료 출신인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내정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부 출신의 행장 발탁이 이어져 왔던 터라 노조를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는 기세가 역력합니다. 하나금융도 성탄절을 전후로 임원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명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세대 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 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인상폭은 업계가 최저 인상률로 요구한 5%대 전후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1.2%를 뺀 수준입니다. 연말되면서 기업들이 굵직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을 놓친 애경그룹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자금력을 두고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 저비용 항공업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매각 예정 금액은 659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오는 31일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윤 기자, 그런데 항공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제주항공도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인수자금 조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애경그룹은 어제 100억 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 전환사채 전량을 이스타홀딩스가 매입했습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채인데요. 이스타홀딩스가 애경그룹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돕기 위해 애경그룹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결국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번 인수를 두고 저비용 항공업계 구조조정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내년에 취항하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9곳인데요.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가 많지 않아 저비용 항공업계가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 집중해 왔는데요. 일본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저비용 항공사들은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을 시작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리콜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자동 세척 기능 논란에 휩싸인 의류 건조기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서주영 기자. 네, 소지연입니다. 네, LG가 건조기 자발적 리콜을 전량 실시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악취, 먼지 끼임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히트펌프식 의류 건조기를 전부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요청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성능 개선 무상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전 고객에까지 확대하는 조치인데요. LG전자는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 여러 경로로 문제가 되는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 서비스 조치를 알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 기자,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이 앞서 LG전자의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었는데 조정안을 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로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은 거부했습니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 원 조정안은 현재 품질 보증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거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아닌데다 제품 하자나 결함이 아니므로 위자료가 아닌 무상 서비스 전면 확대로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소비자 현금 보상은 거부를 하면서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상을 원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LG건조기 자동 세척 기능 관련 불만은 이미 여러 소비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LG전자의 이번 조치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이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해도 수리로 인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점 등을 들어서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만큼 리콜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가 세계 1위의 독일계 배달 서비스 업체에 5조 8천억 원의 매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배달의 민족 운영사에 투자했던 국내외 투자자들이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모험 투자에 나섰던 벤처 투자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게 됐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초기 자금 3억 원을 출자했던 벤처캐피탈 본 엔젤스는 2,993억 원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투자 8년 만에 원금 대비 약 1,000배의 투자 수익을 낸 것입니다. KTB 네트워크도 투자 원금의 1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텐데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 22억 원을 투자했던 KTB 네트워크는 이번에 3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 성공 사례죠. 네이버 역시 이번에 큰 수익을 얻게 됐다고요. 네, 전략적 투자자로 나섰던 네이버는 이번 매각으로 현금과 주식 등 2,212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2017년 우아한 형제들의 350억 원을 투자해 지분 3.72%를 갖고 있었는데요. 2년 만에 투자 금액이 6배가 넘게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최 기자, 이렇게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해외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계 투자사인 알토스와 골드만삭스가 1조 원대의 거대 수익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인 힐하우스 캐피탈을 비롯해 미국, 중국계 투자사가 지분을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니콘 기업 단계에 있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해외 벤처 캐피탈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아직까지 모험 투자에 소극적인 국내 자본의 성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 직종인 의사의 평균 월 수입이 실제로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지점이 보통의 인식과는 달리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보다 동네 의원의 월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의사들의 소득 정확히 얼마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의사들의 세전 월 수입은 평균 1,342만 원이었습니다. 치과 의사는 1,000만 원을 살짝 넘겼고 한의사는 700만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20개 보건의료 직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의사 외에는 간호사의 평균 수입이 300만 원을 넘겼고 임상병리사는 290만 원, 물리치료사는 280만 원대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의사라고 해도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 중에는 동네 의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월 소득이 가장 많았습니다. 동네 의원 의사는 월 수입이 1,500만 원을 넘겼고 그 뒤로는 일반 병원이 1,300만 원, 종합병원은 1,100만 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 900만 원대를 기록하는 등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들의 수입은 줄었습니다.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인데요. 이는 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 수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의사 한 명이 일주일간 진료하는 외래 환자 수는 동네 의원이 320명을 넘겨서 가장 많았고 병원이 180명, 종합병원은 160명, 상급종합병원은 120명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강도는 입원 환자가 많은 상급병원일수록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건의료 종합계획에 반영해 인력 관련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르노 삼성 자동차는 창사 이후 최장기간 진행된 노조 파업과 또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신차 물량 확보부터 불확실하고 당연히 실적 개선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르노 삼성이 내수 소비자를 공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는 8개월 동안 62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 공장 가동이 멈춰서면서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올해 부산 공장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5% 줄었고 해외 수출 물량도 35% 급감했습니다. 노무 리스크 증가는 생산 차질뿐만 아니라 생산 절벽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르노 본사에서는 노무 리스크를 이유로 아직 신차 배정 물량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수 시장에서는 선전했습니다. 올 국내 판매량은 7만 7천여 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대비 감소폭이 3%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모델로 출시된 중형 SUV가 절반을 차지하면서 효자가 됐습니다. QM6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정숙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소비자분들께서 그 점에 큰 점수를 주시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가격 대비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지금 QM6가 5개월 연속 국내 중형 SUV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에서는 SUV 차량의 인기가 계속됐고 업계도 시장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이 앞다퉈 SUV 신차를 선보이면서 올해 처음으로 SUV 판매량이 세단형 승용차 판매를 앞질렀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 르노 삼성의 차별화 전략은 LPG 모델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최초로 SUV 모델을 내놨습니다. 올 3월부터 개인도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진 데 따른 대응이었습니다. LPG 차는 경제성이 뛰어나서 유류비가 평균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여서 많은 운전자들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틈새 시장 공략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트위지는 이미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에서만 판매하던 소형 전기차 모델을 국내에 들여와 소형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글로벌 판매 부진과 노사 갈등 장기화로 내후 외환에 처한 르노 삼성차. LPG와 소형 전기차라는 친환경차 틈새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전망치보다는 크게 낮아졌다고요? 네, 정부가 약 5개월 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성장률을 2.0%,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언급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4%를 결국 달성하지 못했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경제에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나라 돈을 투입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투자 방안입니다. 민간과 민자 사업, 공공기관 등 3대 분야에 총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는데요. 우선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에 내년 중 15조 원을 추가 투자하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올해 기준 55조 원에서 내년에는 60조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건설 투자도 크게 확대할 방침인데요. GTX A노선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에 6조 원, 노후 수도시설 등 생활 SOC 개선에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으로 늘리고 국내 여행 숙박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그동안 고용률이 부진하다고 지적받았던 40대를 대상으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중년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포함한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정병선 국립중앙과학원장, 또 2차관에는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서 지방 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협의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방지와 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목표라면서 다른 지자체들과도 단계적으로 연대해 전국 단위 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0.06% 하락하며 2,19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12% 상승하며 64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의 인공지능 칩을 양산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업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K하이닉스 오름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심을 개선시켰습니다. 하이닉스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9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대규모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롯데지주 대표에는 송영덕 호텔서비스 사업 부문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롯데지주 이 소식이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가량 오르며 3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1.26% 하락세를 보이며 2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나온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오후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